당뇨 환자의 대부분은 혈당 수치를 낮추려고 그저 고통스럽고 맛없는 식단만 억지로 버티는 실수를 범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췌장을 스스로 굶기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을 찔러 200이라는 숫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해서 하루 종일 데친 채소만 드시며 고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식단을 조절해도 혈당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바닥의 고인물만 닦아내는 임시방편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물이 새는 근본 원인은 췌장이라는 수도꼭지가 고장났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세포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퍽없이 부족해서 기운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5년 경력의 임상 전문의 김지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고장난 수도꼭지를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4가지 황금 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결을 더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해 먼저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연령대와 지역의 기후는 세포가 원료를 흡수하는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댓글로 나이 플러스 사시는 곳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께 딱 맞는 개별 맞춤형 췌장 회복 가이드를 답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성실히 말씀드리면 수축됐다, 고장났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구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병원에서 췌장이 기능을 잃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엔진이 완전히 타버린 기계처럼 이제는 손 쓸 수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야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췌장은 대부분 죽은 것이 아니라 굶주린 상태라는 점입니다. 의사가 췌장이 약해졌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망 선고가 아니라 상태 설명에 가깝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 이상의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췌장은 하나의 거대한 벽돌 공장과 같습니다. 인슐린이라는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토와 연료가 필요합니다. 점토는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미량 영양소이고 연료는 항산화 물질과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공장에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이라는 주문서만 끊임없이 들이밀었지 정작 벽돌을 만들 재료는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숙련된 노동자, 즉 베타세포가 남아 있어도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를 저는 퇴직이 아니라 파업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오래 굶었고 너무 오래 혹사당했기 때문에 잠시 손을 놓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문을 닫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먹여야 할 것을 정확히 공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비로소 과학이 우리 편이 됩니다. 과거에는 베타세포는 한 번 망가지면 끝이라고 배웠지만 현대의학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인상 연구와 분자생물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베타세포가 생각보다 훨씬 끈질긴 존재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이 세포들은 다시 기능을 회복하고 심지어 일정 부분 증식까지도 시도합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재료가 끊겨 작업을 멈추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영양소와 항염 환경이 갖춰지면 멈춰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꺼져있던 가마에 서서히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췌장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4가지 핵심 재료를 정확히 공급하는 순간 황폐해 보이던 공장은 내부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몸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췌장은 기적의 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이해받고 올바른 재료를 공급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그 작은 전환이 췌장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식재료가 바로 굴입니다.
이 말을 꺼내면 일부 남성분들은 을의 웃음을 지으며 다른 상상을 먼저 하시겠지만 내분비학의 관점에서 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굴은 췌장을 살리기 위한 가장 노골적인 아연 광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굴을 설명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인슐린은 그냥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아니라 구조를 갖춘 단백질이고 그 구조를 붙잡아주는 뼈대가 바로 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슐린 분자를 현미경 수준에서 보면 6개의 인슐라린이 하나의 묶음으로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때 중심에서 그것들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 아연 이온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인슐린은 만들어지더라도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세 무너집니다. 문제는 당뇨가 있는 분들일수록 소변으로 아연을 더 많이 잃는다는 점이고 그래서 췌장은 점점 더 허약한 인슐린만 겨우 찍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굴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굴은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인슐린의 골격을 다시 세워주는 건축자재이고 췌장이 다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보급품이며 그래서 저는 굴을 정력 음식으로 보지 말고 췌장 구조를 복구하는 재료로 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비율을 과학의 언어로 정확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췌장 속을 관찰한 연구들을 보면 인슐린은 결코 혼자 떠다니지 않습니다. 췌장에서 안정적으로 저장되고 필요할 때 혈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6개의 인슐린 분자가 2개의 아연 이온, 즉 철근이 빠진 콘크리트 건물은 겉보기엔 형태를 갖췄어도 작은 충격에 바로 무너져 내리듯 아연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은 혈관으로 나가보기도 전에 쉽게 분해되고 기능을 잃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혈당이 높은 분들일수록 소변을 통해 아연을 더 많이 잃는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아연이 부족해질수록 인슐린은 더 약해지고 인슐린이 약해질수록 혈당은 더 오르며 혈당이 오를수록 아연 손실은 가속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민간요법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세우는 식사 전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굴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억지로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굴과 부추, 두부를 넣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한데 굴은 자연 상태에서 가장 아연이 풍부한 식재료이고 부추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아연의 흡수를 도와 췌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방식의 식사는 췌장에 철근을 다시 공급하는 보급선과 같아서 진짜로 인슐린의 안정성과 효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췌장에게 진흙으로 집을 지으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굴이라는 제대로 된 아연 자재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슐린은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율을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인슐린이 아연이라는 철근을 품은 격돌이라면 췌장 자체는 지금 화재가 난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혈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가 되어 췌장 세포 안에서 만성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 불은 연기처럼 서서히 퍼지며 베타세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구조가 튼튼한 인슐린을 만들어도 열기 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녹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재료 보충 이전에 화재 진압입니다. 췌장이 매일 타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영양소만 들이붓는 것은 불길 속에 벽돌을 던져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자연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 우리말로는 푸른색 꽃 양배추입니다. 이 채소는 단순히 몸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췌장 안에서 타오르는 염증의 불꽃을 직접 끄는 강력한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췌장이 조용해지고 열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베타세포가 숨을 돌릴 수 있고, 그때서야 앞서 말한 인슐린의 구조와 기능도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불을 끄는 역할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 소화기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는데도 혈당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 순서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브로콜리 속에 숨겨진 핵심 물질은 설포라페인인데, 이 물질은 처음부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작동할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효소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브로콜리를 바로 썰어 불에 올려버리면 효소는 일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게 썬 뒤 공기 중에 최소 30분 정도 그대로 두어야 하고, 그 시간 동안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불을 끄는 분자가 충분히 생성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살짝 찌거나 데치는 정도로 마무리해야 의미가 살아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브로콜리 새싹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물질의 농도는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무려 20배에서 50배까지 높아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조리 요령이 아니라는 점은 2017년 사이언스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에 실린 연구로 명확히 증명되었는데, 이 연구는 설포라판이 NRF2라는 보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췌장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키고 동시에 간에서 과도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상적으로는 그 효과가 메트포민에 근접했지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브로콜리는 그냥 채소가 아니라 작동 조건이 있는 약이며 30분의 기다림과 가벼운 조리라는 원칙을 지킬 때 비로소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앞에서 췌장을 살리는 재료와 불을 끄는 방법까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췌장에게 계속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쓰러질 지경인 노동자에게 에너지 음료를 더 들이붓는다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버틸 뿐 결국 더 빨리 망가지는 것처럼, 췌장 역시 진짜로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췌장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이 준비해둔 대체 인력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주. 한국에서는 쓴맛 때문에 멀리하지만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식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주의 핵심 역할은 췌장을 대신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부분적으로 맡아준다는 데 있습니다. 즉, 췌장이 인슐린을 쥐어짜지 않아도 혈당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베타자포가 숨을 고르고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저는 이 작용을 치료라고 부르지 않고 대타근무라고 설명합니다. 여주는 인슐린을 영구적으로 대신하는 약이 아니라 췌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잠시 현장을 맡아주는 성실한 인시 직원이며,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앞서 이야기한 영양 공급과 항영 환경이 실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왜 여주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짚어보면 이야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여주 안에는 폴리펩타이드 P라는 매우 독특한 활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을 현미경 수준에서 분석해보면 구조가 사람 몸속 인슐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물질을 가볍게 부르지 않고 피인슐린, 즉 식물성 인슐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동 방식입니다. 여주를 섭취하면 이 폴리펩타이드 P는 소화 과정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고 췌장에서 신호를 기다리지도 베타세포를 더 자극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붙잡아 세포 안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마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듯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일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혈당은 내려가지만 췌장은 인슐린을 더 짜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간이 바로 췌장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담이 줄어든 틈에 베타세포는 숨을 고르고 앞서 이야기한 항염 환경과 영양 공급이 결합되면서 회복과 재생을 시도할 여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를 기적의 치료제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주는 췌장을 대신해 잠시 현장을 지켜주는 대체 인력일 뿐이고 그 덕분에 췌장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 바로 그 점이 이 식물의 진짜 가치입니다. 제2 대타 근무자를 어떻게 현장에 정확히 투입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여주를 볶거나 국으로 먹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췌장의 부담을 가장 효율적으로 덜어주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혈당이 가장 위험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은 식사를 마친 직후 15분에서 30분 사이인데 이때 포도당이 혈액으로 몰려들며 췌장을 압박합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말린 여주로 우린 차 한 잔을 마시면 피인슐린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혈류로 들어가 췌장을 대신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더 짜내지 않아도 혈당 처리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부담이 확 줄어들고 그 짧은 휴식이 반복될수록 베타세포는 회복의 여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를 아무 때나 먹지 말고 식후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이 방법은 췌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일을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며 약을 늘리기 전에 먼저 시도해 볼 만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앞선 세 가지가 구조를 세우고 불을 끄며 현장을 대신 지켜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움직이는 후방 사령부입니다. 바로 청국장 혹은 일본의 나또로 대표되는 발효콩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어른들은 흰쌀밥을 많이 드셨는데도 왜 당뇨가 적었을까 의아해 하시는데 그 답은 이 소박한 한 그릇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발효된 콩에는 비타민 K2, 특히 MK7이 매우 풍부한데 이 물질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서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비타민 K2가 체내에 들어오면 뼈에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활성화되는데 이 호르몬은 가만히 있지 않고 혈류를 타고 췌장으로 이동해 베타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다시 증식하고 회복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셈입니다. 즉, 뼈와 췌장이 서로 대화하며 췌장의 재생 환경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국장 속 베실러스 계열의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정리하면서 전신 염증을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의 근원을 약화시켜줍니다. 이 조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강력해서 앞에서 설명한 영양 공급과 항염작용, 췌장 휴식 전략이 헛되지 않도록 뒤에서 전체 시스템을 지탱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청국장을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췌장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후방 보급기지라고 설명하며 이 조용한 힘이 있었기에 조상들의 식탁은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2 후방 보급 기지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장이 다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선택에서부터 신중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기억할 점은 반드시 저염 청국장을 고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신장 합병증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짠 장을 꾸준히 먹는 행위는 췌장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신장을 괴롭히는 모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리 방식인데 청국장을 펄펄 끓여 오래 조리해버리면 그 안에서 일해야 할 유익균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을 끈 뒤 국에 넣거나 따뜻한 밥과 함께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섭취된 발효콩은 비타민 K2를 통해 뼈에서 오스테오칼신을 깨우고 그 신호가 췌장으로 전달되면서 베타세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치료라기보다 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청국장은 전면에 나서 싸우는 약이 아니라 뒤에서 끊임없이 보급을 이어주는 지원군이며 이 조용한 연대가 유지될 때 췌장과 뼈는 서로 대화하며 회복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하루 한 숟가락의 장이 췌장에게는 고립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료를 모두 손에 쥐었다면 다음 단계는 조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따로따로 흩어먹으면 집이 세워지지 않듯 췌장 회복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식단이 아니라 하루짜리 재건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에 청국장을 곁들여 비타민 K2와 유익균을 먼저 투입함으로써 하루의 시작부터 베타세포 증식을 자극하는 신호를 보내고 장과 뼈를 동시에 깨워 췌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이어지는 점심에는 부추나 두부를 넣은 굴국으로 에덴잇 플러스를 충분히 보급해 그날 만들어질 인슐린이 무너지지 않도록 골격을 단단히 세워주는데 이 한 끼가 하루 전체 인슐린 품질을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는 가볍지만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살짝 쪄낸 브로콜리로 셀포라페인을 공급해 밤사이 췌장에 남아있던 염증의 불씨를 끄고 식후에는 여주차를 더해 폴리펩타이드, 피가 대신 현장을 맞도록 함으로써 췌장이 잠시라도 완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흐름은 무작위 식사가 아니라 아침에는 증식 신호, 낮에는 구조 보강, 밤에는 진화와 휴식이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24시간이 반복될수록 췌장은 점점 더 안정된 환경 속에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3끼를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췌장을 살리는 교대 근무표로 이해하시라고 강조드립니다. 이 식단의 의미를 이해하면 왜 이런 순서가 필요한지가 분명해집니다. 아침에는 청국장을 통해 비타민 K2와 유익균을 먼저 투입함으로써 잠들어 있던 베타사 세포에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마치 공장에 불을 켜듯 세포 대사를 깨웁니다. 이어서 점심에는 굴을 통해 아연이라는 구조자재를 공급해 그날 만들어질 인슐린이 흔들리지 않도록 골격을 보강하는데 이 단계가 빠지면 아무리 신호를 줘도 결과물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브로콜리로 남아있던 염증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여주를 통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췌장이 더 이상 무리하지 않도록 현장을 맡깁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깨우고 낮에는 짖고 밤에는 쉬게 만드는 흐름은 단순한 식사 요령이 아니라 이미 지쳐있던 내분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폐쇄 루프에 가깝습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면 몸은 더 이상 미량 영양소 부족을 경고하기 위해 혈당을 올리거나 인슐린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굶주리는 금욕이 아니라 매 끼니를 약으로 바꾸는 일이며 현미, 청국장, 굴, 브로콜리, 여주라는 5가지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 췌장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반드시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바다와 들판에서 얻은 온갖 귀한 재료를 모두 꺼내 놓아도 주머니 속에 독사를 한 마리 넣고 다닌다면 그 어떤 의사도 도와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경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조건에 가깝습니다. 굴로 인슐린의 골격을 세우고 브로콜리로 염증의 불을 끄며 청국장으로 재생의 환경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식탁 위에서 소주나 맥주를 자연스럽게 들이킨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공사는 중단됩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그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베타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하고 이미 지쳐있던 췌장세포에 사망 신호를 보내버립니다. 다시 말해 한 손으로는 집을 짓고 있으면서 다른 두 손으로는 기초를 무너뜨리는 셈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영양 전략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술은 췌장의 염증을 되살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며 앞서 힘겹게 확보한 회복의 시간을 단번에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췌장을 살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술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이며 이것을 끊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은 이론으로만 남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정도로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 때문입니다. 술이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간은 그것을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라는 물질로 바꾸는데 이 물질은 단순한 자극제가 아니라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동시에 공격하는 강력한 독소입니다. 문제는 이 독소가 어디를 가장 먼저 치느냐인데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베타세포 안으로 침투해 아포토시스, 즉 프로그램된 세포 자살 스위치를 켜버리고 이 과정은 염증처럼 회복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이 세포는 스스로 문을 닫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신다는 행위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살리려고 했던 베타세포 수십만, 수백만 개를 조용히 도살장으로 보내는 선택이 됩니다. 더 잔인한 점은 이 죽음이 소리도 통증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아무 일도 없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잔의 술은 한 번의 타협이 아니라 수많은 세포와의 결별이며 입의 즐거움을 잠시 붙잡기 위해 췌장의 미래를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술을 내려놓고 아이들, 손주들과 함께할 건강한 시간을 지킬 것인지는 오롯이 본인의 결정입니다. 이 싸움에서 중간은 없고 췌장을 살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오늘이 바로 술과 결별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쯤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68세에 당뇨를 앓은 지 15년이 넘은 상태였고 내원 당시 이미 메트포민을 최대 용량으로 복용하고 있었음에도 공복 혈당은 늘 180에서 200mg/dl를 맴돌고 있었으며 HbA1c 8.5%라는 수치는 췌장이 거의 탈진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어르신의 몸은 그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허벅지 근육은 심하게 빠져 다리가 성냥개비처럼 가늘어졌고 하루 종일 무기력과 졸림에 시달리며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더 나빠질 일만 남은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약을 더 얹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서 설명드린 그 설계도를 그대로 적용해보자고 제안했는데 아침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에 청국장을 섞어 드시게 했고 일주일에 2번은 굴국을 반드시 챙기도록 했으며 저녁마다 브로콜리를 곁들였고 식후에는 물 대신 여주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 식사 후 하루 3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의자 운동을 짧게라도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90일이 지났을 때 다시 검사한 결과는 담당 의사조차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는데 HbA1c는 6.2%까지 떨어졌고 밤마다 깨던 소변 문제와 끝없는 갈증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허벅지에 다시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췌장이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 몸이 스스로 회복 경로를 찾았다는 사실이며 바로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계된 식사와 생활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혈당 숫자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해 당뇨병의 본질, 즉 췌장이라는 장기의 상태를 이해하는 자리까지 함께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의 해답은 약국 진열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장을 보러 갈 때 여러분 손에 들릴 장바구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꼭 4가지 이름을 마음속으로 다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굴은 ZN++라는 아연을 공급해 인슐린이라는 벽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뼈대를 세워주는 재료이고 브로콜리는 설포라페인으로 췌장 안에서 타오르던 염증의 불을 끄는 소화기이며 여주는 폴리펩타이드 P라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췌장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청국장이나 낫또는 바이타민 K2를 통해 뼈에서 시작된 신호를 췌장으로 전달해 베타세포가 다시 증식할 수 있는 후방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4가지는 유엔식품이 아니라 역할이 분명한 설계 자재들이며 이 자재가 꾸준히 공급되기 시작하면 췌장은 더 이상 굶주린 상태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선택이 바뀐다면 췌장은 더 이상
고갈된 노동자가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는 장기가 될 수 있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식사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값싸지만 역할이 분명한 재료들을 장바구니에 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췌장은 소리를 내지 않고 늙어가는 친구인데 우리가 외면할수록 더 고립되고 더 빨리 지쳐갑니다. 오늘 들은 4가지 재료는 췌장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연대이며 그 연대는 식탁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 작은 행동으로 그 연대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췌장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남기는 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의 신호가 되고, 이 영상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아직 방법을 몰라 헤매는 분들에게 희망의 방향표를 건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시간에는 의자 하나로 식후 혈당을 가장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의자 운동의 골든타임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먹고 제대로 움직이는 습관이 쌓이면 언젠가 약봉투를 내려놓고 손주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한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본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의 상태와 약물 사용 여부는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식단 변경이나 생활습관 조정, 약물 중단이나 감량을 고려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 또는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슐린 치료 중이거나 중증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본 내용을 자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본인은 영상 내용을 실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건강 문제에 대해 의학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